처남을 죽였습니다. 아내 형제를 4명 모두 죽였습니다. 왕권을 위해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00년 11월 이방원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그러나 왕자에 앉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에 앉는 것보다 왕자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태종의 주변에는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신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함께 치른 사람들, 하륜, 이거희, 이숙번, 조영무, 이들은 태종을 왕자에 앉힌 공로가 있었습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받은 사람은 더 큰 대가를 원합니다. 공신이 커지면 왕이 작아집니다. 외척,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민씨는 직접 무기와 갑옷을 내어 이방원을 도왔습니다. 이방원이 망설이고 있을 때 민씨의 친정 형제들이 병장기를 준비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이방원의 처남들, 왕자의 난에 숨은 공신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된 것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문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들어준 사람이 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도전이 그랬고 박포가 그랬습니다. 도와준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은혜를 갚으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왕 위에 아무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태종의 꿈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재상 중심의 나라와 정반대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태종은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베었습니다. 1404년 가장 먼저 제거된 것은 이거희 부자였습니다. 이거희는 태조와도 사돈이고 태종과도 사돈이었습니다. 장남 이저가 태조의 딸 경신공주와 결혼했고 차남 이백강이 태종의 딸 정순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와 사돈, 아들과도 사돈, 겹사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보다 왕실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병혁파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거희와 그의 아들 이저를 귀양 보냈습니다. 겹사돈도 왕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입파동,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왕이 물러나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누가 왕의 편인지 누가 세자의 편인지.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 함정에 걸렸습니다. 세자를 끼고 집권하려 했다는 혐의. 태종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무구가 투옥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아우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금령을 어기고 몰래 민무질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태종은 격분했습니다. 왕비가 금지된 명을 어기고 몰래 친정과 연락했다. 민무구와 민무질의 직첩을 거두어 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첩이란 관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임명장입니다. 직첩을 거둔다는 것은 관직을 빼앗는 것입니다. 서인이란 벼슬 없는 평민입니다. 어제까지 조선의 권력 핵심에 있던 왕의 처남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인 민재와 장머송 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처남을 죽이면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1408년 9월 장인 민재가 죽었습니다. 장인이 죽자 태종은 움직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민무구 형제의 10가지 죄를 열거한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1409년 이무, 윤목, 유기 등 민무구와 연계된 사람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10년 제주도로 귀양가 있던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진을 명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위해 병장기를 준비한 사람들,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었던 처남들, 그 처남들이 같은 이방원의 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체면도 내팽개쳤습니다. 편전 앞에 꿇어앉아 태종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우들을 살려달라. 울부짖고 비난하고 지쳐서 쓰러진 채로도 아우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원경왕후는 민무구 등의 일로 태종에게 불손한 말을 여러 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것이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원경왕후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종은 이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을까요? 왕권을 위해서는 아내의 눈물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칼은 가족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베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9명의 부인을 둔다는 고사를 들며 가래새까지 설치해 정식으로 후궁을 맞아들였습니다. 원경왕후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단식까지 했지만 태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한 절차만 거친 뒤 후궁을 궁궐에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원경왕후를 분노하게 한 것은 효빈 김씨였습니다. 효빈 김씨는 원래 원경왕후의 친정에서 거느리던 여종이었습니다. 자기 집 종이 자기 남편이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이 여종을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김씨는 한겨울에 궁 밖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혹한 속에서 모자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경영군 이비, 태종의 서장자 즉 후궁에게서 난 아들 중 첫째였습니다. 태종은 훗날 이 일을 들춰내어 민씨 가문의 죄목에 추가했습니다. 태종에게 후궁은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경왕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도구였습니다. 왕비의 힘이 약해지면 외척의 힘도 약해집니다. 태종은 아내의 눈물 위에 왕권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1411년 태종은 원경왕후를 폐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궁이 불평을 품고 불손한 말을 여러 번 했다. 아내를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폐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1415년 남은 천안 민무율과 민무회, 민무구와 민무질의 동생들, 태종은 효빈 김씨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13년 전 원경왕후의 친정이 임신한 여종을 추운 곳에서 낳게 하여 왕이 아들 경영군과 그 어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해치려 한 죄, 불충의 죄를 들어 민무율과 민무회를 서인으로 폐했습니다. 이듬해 자결을 명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입니다. 원경왕후의 형제 넷,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4명 모두 태종의 명으로 죽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이숙번도 축출했습니다. 이숙번은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 모두에서 쌓은 핵심 무장이었습니다. 조영모와 함께 이방원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사람, 그 칼마저 부러뜨린 것입니다. 1414년에는 남아있던 공신들을 부원군으로 봉해 정치 일선에서 은퇴시켰습니다. 부원군이란 왕의 장인이나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칭호입니다. 이름은 높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높은 이름을 주고 실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명예로운 추방이었습니다. 이제 태종의 주변에는 왕을 위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신도 없고 외척도 없고 종친도 없었습니다. 왕만 남았습니다. 태종은 이 위에 틀을 세웠습니다. 6조 직계제. 이전까지 모든 정치는 의정부를 거쳤습니다. 의정부란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먼저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뒤 왕에게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왕은 그 결론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뿐 직접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재상 중심의 정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구조를 뒤집었습니다. 의정부를 건너뛰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바꿨습니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인사, 재정, 예의, 군사, 사법, 공사 이 6부서의 장관이 왕에게 직접 업무를 올립니다. 재상은 이름만 남았습니다. 왕이 직접 듣고 왕이 직접 결정하는 나라. 모든 결정권이 왕 한 사람에게 모인 것입니다. 호패법.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이름과 나이와 신분을 적은 나무패를 차게 했습니다. 양반은 상아로, 관리는 불로, 팩성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 나라 사람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전국의 인구를 낱낱이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군역 대상자를 빠짐없이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이 왕의 장부에 올라간 것입니다. 신문고, 대궐문 앞에 큰 북을 매달았습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를 거치지 않고 백성이 왕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통무, 물론 아무나 칠 수 있는 북은 아니었습니다. 관리에게 먼저 호소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과 백성 사이에 직접 통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수도도 다시 옮겼습니다. 정종이 개경으로 돌아갔던 수도를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창덕궁을 짓고 경회루를 세우고 청계천을 정비했습니다. 한양은 태종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종은 피를 흘려 사람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칼이, 다른 쪽 손에는 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계자. 태종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경왕후가 낳은 아들 넷,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세자는 장남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은 왕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을 궁궐에 데려오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했습니다. 양녕의 스승은 태종을 찾아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종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양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태종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을 들어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시면서 저만 왜 나무라십니까? 태종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양녕의 폐위가 유력해지자 둘째 효령대군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녕이 효령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있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충녕이야. 효령은 실망하여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불교에 귀의한 효령대군의 시작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눈병이 나고 질환에 시달려 병석에 누우면서도 책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이 아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쇄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2달 뒤 태종은 왕위를 충녕대군에게 넘겼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것을 벌인 왕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형 방간을 유배 보내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처남 4명을 모두 죽이고 공신들을 모두 잘라내고 아내와의 관계를 부수고 장남을 세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왕권을 위해, 그 왕권 위에 조선이 서도록 하기 위해 원경왕후 민씨는 세종이 즉위한 지 2년 뒤인 14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인이 그 남편에게 형제 4명을 모두 잃고 후궁 문제로 싸우고 폐비 위기까지 겪고 끝내 쓸쓸하게 죽은 것입니다. 태종 자신도 1422년에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를 버린 형 정종은 63세까지 살았지만 피해 왕좌에 앉았던 태종은 56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걸어갑니다. 세종. 한글을 만들고 장영실을 발탁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왕. 태종이 흘린 피가 세종의 태평성대를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밤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밤에는 양녕대군 폐쇄자의 비밀입니다. 세자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정말로 미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미친 척했던 것일까요? 양녕대군 폐쇄자의 비밀입니다. 양녕대군. 이름은 이제 태종과 원경왕후의 장남, 조선의 적장자. 1404년 양녕은 11살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종은 자기 자신이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형을 밀어내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끌어내려 왕이 된 사람. 그래서 태종은 자기 아들만은 척장자 계승의 원칙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양녕이 왕이 되어야 조선의 왕위 계승이 바로 섭니다. 태종에게 양녕은 정통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양녕은 태종이 원하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 세자가 받는 수업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스승이 되어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양녕은 이 서연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연 시간이 되면 개소리를 내거나 매소리를 내며 장난을 쳤습니다. 틈만 나면 궁궐담에 개구멍을 뚫어놓고 밤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시정의 잡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기생과 놀았습니다. 양녕의 스승 개성군 이래는 태종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포기한 세자. 태종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루는 양녕이 옷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옆에 있던 시중꾼에게 물었습니다. 내 몸단장이 어떠하냐?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 충녕이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 잡으신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세자에게 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보통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양녕의 측근들을 벌주고 파직시키자 양녕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직접 나서서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어째서 아버지께 이렇게 걱정을 끼치니야.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밥을 들도록 하라. 어머니마저 세자를 꾸짖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407년 양녕은 14살의 100여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영락제를 직접 만나고 조선의 왕세자로서 외교를 수행했습니다.
태종은 이때만큼은 대견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기생 어리를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어리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 곽선이 있는 몸이라며 거절했지만 양령은 위협하여 동궁에 불러들였습니다. 태종은 어리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양령을 탈하게 빠뜨린 측근들을 처형했습니다. 양령은 종묘에 나아가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색과 사냥과 음악을 끊겠습니다. 이 말에 변함이 있으면 조종의 영령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장인 기만로의 집에 어리를 숨겨두고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리가 양령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종은 이때 세자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양령은 큰아버지 정종을 모시던 기생 초궁장과 밀통했습니다. 실록은 양령이 초궁장이 정종의 기생인 줄 몰랐다고 기록하지만 결과적으로 큰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또 매형 200강이 첩인 기생 7점생을 궁궐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이때 동생 충녕대군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친척의 첩을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양령은 충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임금에게 고자질한 것이냐? 태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동생 충녕을 무척 꺼려했다. 양령과 충녕의 사이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충녕은 형의 행실을 계속 지적했고 양령은 그런 동생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태종이 양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을 때 양령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도 후궁을 많이 거느리시면서 저만 왜 나무라십니까? 태종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양령대군을 폐쇄자하기로. 태종은 양령을 불러 말했습니다. 대체 너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스승이 포기하고 측근이 처형당하고 기생이 죽고 유부녀가 자결하고 세자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태종 자신도 피 위에 왕자를 세운 사람이지만 아들의 이 피는 왕권을 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낭비된 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세자로 삼느냐? 태종은 양령의 장남 이계를 왕세손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적장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적장자 계승 원칙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영의정 유정형과 좌의정 박은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폐위당하고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진 이를 골라야 합니다. 결국 조정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조판서 황희. 황희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자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태종은 황희를 기양 보냈습니다. 반대 의견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양령대군은 폐쇄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령에게 내려진 봉호가 의미심장합니다. 양령, 양, 이 글자는 양보하다,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세자 자리를 양보했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600년 된 의문이 시작됩니다. 양령대군은 정말로 망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미친 척했을까요? 설하나, 양령대군은 일부러 미친 척했다. 정조가 1789년에 양령대군의 사당을 위해 직접 글을 썼습니다. 시덕사기. 16, 17살 때 성스러운 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하루같이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야사 모음집 자해필담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종의 뜻이 세종에게 있는 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하고 사용했다. 연려실 기술에는 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양령이 미친 척하자 둘째 효령대군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양령이 효령의 방에 들어가 효령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어리석다. 넌 충령에게 성덕이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태종실록 1414년 기록. 양령이 종친들과의 술자리에서 누이 정순공주에게 뜬금없이 내뱉은 말.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사 기록입니다. 세자가 공식 자리에서 동생을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설둘. 양령대군은 진짜 망난이었다. 실록에 기록된 양령의 비행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기생 어리 사건, 정종의 기생 초궁장과 밀통, 매형의 첩 7점생, 궁궐담 개구멍, 서연을 빠지고 기생을 궁궐에 데려오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태종이 폐쇄자를 결정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대체 너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그리고 양령과 충령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양보한 형이 동생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이것은 양보설과 맞지 않습니다. 설셋, 태종이 판을 짰다. 태종은 일찍부터 충령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1413년 태종이 양령에게 크게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자 자리가 안전할 것 같으냐? 종실에 적당한 사람이 없겠느냐? 이미 이때부터 태종은 세자 교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416년 양령이 충령 앞에서 충령은 용맹하지 못하다고 깎아내리자 태종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큰일을 두고 대의를 결단하는 데는 충령에 견줄 사람이 없다. 왕이 공식 자리에서 세자가 아닌 셋째를 이렇게 두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장자 계승 원칙을 자기 손으로 깰 수는 없었습니다. 양령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한 것이 아닌가? 양령의 비행을 참고 또 참은 것이 인내가 아니라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령이 더 많은 사고를 칠수록 폐쇄자의 명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태종은 양령을 폐쇄자한 뒤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령이 마음대로 사냥이나 하며 살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뒤 태종은 양령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사냥이나 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양령의 목까지 빼앗은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세 가지 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양령대군은 폐쇄자된 뒤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폐쇄자가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사람은 대부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세종의 각별한 보호 아래 6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수십 차례 탄핵을 당했지만 세종은 한 번도 형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뒤 양령은 경기도 광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밤의 담을 넘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생 어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어리는 양령이 폐쇄자 된 뒤 결국 자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양령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목록에 또 한 이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뒤 양령은 처신을 바꿨습니다.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양령의 글씨는 조선 명필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한양의 남대문 숭례문의 현판이 양령대군의 글씨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뒤에도 조선 왕실의 피바람이 불 때마다 양령은 지혜롭게 살아남았습니다. 자해필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령은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다. 양령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복이 많다.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다. 살아서는 세종의 형, 죽어서는 불교의 귀한 효령대군의 형. 두 동생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 그리고 양령의 봉호양, 양보하다, 양도하다. 이 한 글자에 600년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령대군은 진짜 망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위해 왕자를 양보한 조선에서 가장 지혜로운 형이었을까요? 그것은 실록도 답하지 못하는 조선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령이 세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그리고 태종은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을 죽인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마지막 피. 그 이야기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밤에는 태종의 마지막 선물 세종을 위한 피입니다. 아들의 장인을 죽였습니다. 왕위를 넘기고도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피였습니다. 1418년 8월 태종이 왕위를 넘겼습니다. 세자 충령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자 책봉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왕좌에서 내려왔을 뿐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된 태종은 한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군사에 관한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병권. 조선의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인사도 외교도 상황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위에 52살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종이 병권을 놓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종은 아직 어렸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세종의 장인, 소원왕후의 아버지, 청송 심씨 가문의 수장. 시몬은 일찍이 태종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세자가 되었으니 손님을 사절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태종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척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한 뒤 시몬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불쾌했습니다. 시몬이 전에 조용히 지내겠다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않느냐? 시몬은 청천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영의정부사 조선 최고의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장인이 영의정. 조선에서 이보다 강력한 외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정 임명도 태종이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을 높이 올린 것도 태종, 떨어뜨릴 것도 태종. 먼저 높여놓아야 떨어뜨릴 때 명분이 섭니다. 천안민무구 때와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태종은 자기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외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천안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4명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섰습니다. 세종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커지면 왕이 작아집니다. 태종은 아들의 장인도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종은 시몬을 영의정에 임명하자마자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사한사, 세종 즉위를 알리는 사절이었습니다. 시몬이 한양을 떠날 때 그 행렬은 왕의 행차에 버금갈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떠난 뒤 태종은 함정을 깔았습니다. 병조 참판 강상인. 이 사람이 병조의 업무를 상황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병권을 쥐겠다고 선언했는데 병조가 세종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태종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상인이 투옥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상인 한 사람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태종은 사건을 확대했습니다. 강상인을 다시 끌어내어 혹독한 국문을 했습니다. 앞슬, 물을 위에 무거운 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고문입니다. 며칠 동안 이 고문을 당한 강상인의 입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정, 박습, 이관, 그리고 그 배후로 시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몬, 강상인 등이 병권을 두 곳에 나눌 수 없다고 논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병권을 쥐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혐의. 태종에게는 이것이 모반에 가까운 죄였습니다. 태종은 시몬이 돌아오기 전에 관련자들을 처리했습니다. 강상인은 백관 앞에서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거열령이란 사지를 찢는 형벌입니다. 강상인은 죽기 직전에 외쳤습니다. 실상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 심정, 박습도 처형되었습니다. 대질 신문할 사람도 증인도 이미 모두 죽은 상태였습니다. 시몬은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귀국길에 시몬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거짓이었습니다. 시몬을 잡아오기 위한 꾀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의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원으로 끌려가 국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증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시몬은 하루 만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상황 태종의 명으로 자진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국구가 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후손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자손은 대대로 박씨와 혼인하지 마라. 대질 신문도 없이 시몬을 모반죄로 몰아간 좌의정 박은 그 원한이 유언에 남은 것입니다. 세종의 장인이 세종의 아버지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세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악력을 막겠다. 내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세종은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장인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왕. 세종의 가슴에는 평생 이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조말생 등이 소원왕후를 폐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왕비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세종의 아내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때만은 간청하고 애원했습니다. 태종도 며느리까지 쫓아내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폐비 논의는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처가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태종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태종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원경왕후의 형제들이 얼마나 강력한 외척이었는지 그 외척을 제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이고 아내와의 관계를 부수고 폐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권은 흔들리고 정치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이 직접 장인을 죽이면 세종이 악력이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악력을 막겠다. 아버지가 미리 외척의 씨를 잘라놓으면 아들은 깨끗한 손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태종의 마지막 선물은 피였습니다. 아들의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아버지가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1419년 세종 즉위 이듬해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명했습니다. 이종무에게 227척의 전선과 1만 7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를 치게 했습니다.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황 태종이 병권을 쥐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 덕분에 왜구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 4명을 모두 잃고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진 채 55세로 1422년 4월 날씨가 화창한 날 태종은 세종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철원 고석정 근처에서 노루와 멧돼지를 한 마리씩 잡았고 며칠 뒤에는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며 낙천정에서 쉬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황궁한 뒤 태종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월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 태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양령을 죽일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정령 양령이 후환이 될 것 같으면 처형해도 좋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종의 왕권을 꼭 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장남 양령을 죽이지 못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이 죽고 나서야 세종은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태종이 흘린 피 위에 세종의 태평성대가 세워졌습니다. 정몽주의 피, 정도전의 피, 방석의 피, 방번의 피, 처남들의 피, 공신들의 피, 장인 시몬의 피, 그 모든 피가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장영실을 발탁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할 수 있는 땅을 만든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왕,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든 아버지, 그의 마지막 선물은 피였습니다. 그 피 위에서 세종이 걸어갔습니다. 다음 밤에는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꾼 왕을 이야기하기 전 특별편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